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카지노와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도시가 있죠. 바로 라스베이거스인데요. 이 도시는 미국의 금주법이 있을 시대에 술을 몰래 만들어서 파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벅스 시겔이라는 인물이 우연찮게 이 도시의 터를 발견해서 처음 거기에 카지노를 지은 게 그 도시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사막 한가운데 목초지였던 지역에서 댐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그 이후에 꽤 많은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이 라스베이거스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대개는 세금 문제가 그 속사정에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 종교, 혁명, 그 모든 중요해 보이는 문제가 결국은 뒤에서는 세금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네요.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국의 도시들 중에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 있죠. 바로 라스베이거스. 그런데 이 도시는 또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로도 손꼽힌다고 하는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라스베이거스와 도박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입니다. 예, 라스베이거스는 이 동네는 여기에 이런 거 안 생겼으면 그냥 허허벌판이었겠다 싶을 만큼 사막 한가운데 있다면서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설마 그렇진 않아요? 아니 안 가보셨다고요? 못 가봤죠. 도박하세요? 도박은 인생 자체가 제가 도박이죠. 그렇지, 결혼도 도박이고 다 도박이죠, 진짜. 예, 뭐 그렇습니다. 결혼까지 했는데 뭐 더 머물거릴 게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사모님께서 이 방송 안 듣고 계시나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그렇구나. 네. 뭔가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신중해지고 싶을 때 저를 바라보면서 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내가 뭘 겁나게 뭐가 있는가? 못하겠는가 네.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네. 근데 이 라스베가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이제 화투가 일본에서 온 것인가 아닌가라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고향은 일본이 맞습니다. 100% 이건 논쟁이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처음에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이제 16세기죠. 네. 당시 이제 포르투갈에 이제 그림으로 하는 카드 게임이 있었거든요. 카루타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의 트럼프와는 좀 다르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 게임이었는데 네. 이게 재밌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포르투갈 예. 선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본 뭐 나가사키 등등에서 자기들도 했겠죠. 네. 또 일본인들이 보고 난다 그래요. 재밌어 보이니까 자기들도 배웠겠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너무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니까 카루타에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막부가. 예. 카드 게임 금지. 음. 근데 도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중독되면 거의 못 빠져나오죠.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카루타라는 포르투갈의 카드 게임은 금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림 게임. 예. 이거를 뭐라고 할까? 일본인들이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서양 그림을 일본의 동양화로 그려가지고 예.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그림 감상하는 거다. 또 우리 동양화 감상한다고 할 것처럼. 예. 그 단속을 이게 나오면 너 뭐 하는 거야? 그림 감상하고 있다고. 이거 카드 아니라 그림이다. 그림이다. 뭐 봐라, 그림 아니냐.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게 미국 전국, 일본 전국에 예. 일본 전국에 그림이 각자 달랐어요. 화초의 그림이. 그렇죠. 화투란 이름 자체도 예.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이 하나후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때린다. 인데 그림끼리 싸운다. 그림끼리 싸운다. 전국적으로 우리로 치면 부산식 다르고 광주식 다르고 서울식 다르고 다르죠. 우리도 가끔씩 만나면 야, 우리 동네에서 이 방법이 아닌데 너가 뭐라 하노?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에도 막부가 끝날 무렵에 예. 임천당이라는 회사가 전국적인 그 화투의 룰을 통일을 시켜요. 그림을.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룰이 이거다. 매일 이거 가지고 맨날 칼부림 난다.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임천당이라는 회사가 이 하나후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투를 통일시킴으로써 떼돈을 벌거든요. 그 임천당을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닌텐도예요. 그때 화투부터 만든 회사였어요. 그럼? 화투로 시작한 회사예요. 언제였다고요, 그게? 에도 막부 거의 말기에. 그러니까 언제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네요. 그렇죠. 네. 원래는 그 하나후다 화투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닌텐도가. 네. 알겠습니다. 라스베가스로 돌아옵시다.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가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모하비 사막이라고 해서 예. 그 여름에는 섭씨 50도 이상 오르는 사막이거든요. 정말 아스팔트 계란 딱 깨면 후라이가 돼요. 지글지글. 엄청나게 더운 사막인데 예. 당연히 오아시스가 없으면은 그 동네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마침 그 라스베가스 북쪽에 콜로라도 강이라고 예. 그랜드 캐년 지나가는 예. 강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하나 끌어와 가지고 라스베가스가 그 넓은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 역할을 했었어요. 기차가 없던 시절은 역마차를 타고 동부서부로 왔다 갔다 하던 시절에 예. 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우리 물 한 잔 먹고 가자고. 중간에 휴게소 개념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그것도 슬픈 게 뭐냐면 그 사막 한가운데 그나마 조금 물 나오고 풀 좀 있다고 해서 여기는 우리의 목초지다. 라스베가스가 스페인 말로는 이게 목초지란 말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간 뭐 슬픈 이름을 만들었었죠. 목초지라고 하면 뭐 슬픈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초지가 아니라 여기 아니면 우리 죽는다. 아. 그 오아시스 이름을 목초지라고 지은 거죠. 라스베가스. 사막 한가운데 풀이 나는 요 땅. 네. 라스베이거스. 근데 이 라스베가스가 급속하게 성장을 한 배경은 뭐냐면 예. 1930년대 그 대공황 이후에 그 뉴딜 정책이 펼쳐지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토목공사가 바로 그 콜로라도 강, 그 라스베가스 북쪽에 있는 콜로라도 강을 막고 세웠던 당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댐 후버댐 건설이 네.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럼 후버댐 건설에 투입된 노동자들이 먹고 마시고 잘 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뭐 그러면 어디서 먹고 자란 말이야? 이거 댐 건설은 댐 건설인데 목초지 아까 거기. 저기 오아시스 있는데 저기라도 가자. 거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아. 오아시스였다가 나름대로 조금 소도시화가 된 거예요. 건설 노동자들이 머물던. 아직까지는 도박의 도시는 아니고 예. 그냥 도시화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라스베가스가 이제 그 도박의 도시가 된 계기가 뭐냐면 1991년도인가 그 아넷 베닝이 출연을 했던 영화 벅시라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김씨, 박씨, 최씨, 벅씨라고 알고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웃어요, 사람들이? 많이 웃으시던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 웃으시네. 하여간 예. 벅시 시걸이라는 마피아가 등장을 합니다. 실존 인물이거든요. 벅시 시걸이라고 뉴욕에서 정말 악명 높았던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마피아예요. 부모님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민을 온 유대계 우크라이나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그 1906년생이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북유럽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칸다나비아 이쪽이 아닌 유럽인들은 약간 2등 시민 대우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뭐 지금 말씀드린 유대인들, 우크라이나, 러시아인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피아들이 다 이탈리아 마피아, 유대인 마피아, 또 아일랜드 마피아 대접을 안 해주니까 특히 그 당시에 가장 그 뭐랄까 업신여겼던 것이 누구였냐면 러시아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벅시 시갈 원래 이름은 벤자민 시갈인데 정말로 어려운 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도 뭐 갈 돈도 없고 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살인 청부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말 악명 높은 마피아로 컸다고 해요. 벅시 시갈이. 예. 이 벅시가 어떤 뜻이냐면은 벌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지저분하고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상대편 마피아에서 같은 마피아지만 쟨 정말 벌레 같은 애다. 그래서 벅시 시갈이라는 이름을 줬다고 네. 하죠. 예. 이 벅시 시갈이 이제 그 뉴욕에서 털을 잡다가 전국적인 전국구 마피아가 되는 계기가 바로 1920년대 때 미국을 휩쓸었던 금주령. 금주령 때 돈 많이 번 마피아들 많죠. 그 유명한 친구들도 있죠. 알카포네. 알카포네 등등. 예. 예. 미국 내에서는 제조와 판매가 금지가 됐다 보니까 국경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밀주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밀수입을 해왔거든요. 알카포네가 이제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왜 술을 못 먹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은 청교도가 만든 국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뭐라고 할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사냐. 다시 순수했던 청교도의 시대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이 금주령을 내렸다는 설도 있고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게 마침 1차 대전이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적국이었던 독일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술, 특히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수입을 해왔는 상태인데 예. 독일 양주장을 다 망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금주령을 내렸다라는 설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좀 현실에 가까운. 예, 그렇죠. 네. 당시 마침 이제 그 미국도 신자본주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콩글라모레이츠라고 하는 재벌들이 이 기업화를 시작을 했던 단계였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이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술을 먹으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발 제 술 좀 못 마시게 좀 해주세요라고 정부에 로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금주령이 시작됐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 요즘은 아니겠지만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월요일에 생산된 미국 차는 사지 말라고. 부품 2개씩 빠져 있다고. 아, 월요병 때문에 일하기 싫어서? 일요일 내내 이제 한잔 하신 분들이 아, 월요일에 와서 부품이 여기 없는 것 같아. 아, 지금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근데 그 금주령 때문에 그 방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파생 사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것이 크루즈 사업이죠. 아, 또 크루즈 타고 나가면 술 마실 수 있었어요? 미국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 특히 뉴욕과 보스턴에 있는 부자들 보고 여러분들 지하실에서 몰래 마시지 말고 떳떳하게 마십시다. 어떻게 해요? 저희 큰 배 타십시오. 그러면 공해상으로 나가가지고 그건 미국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드십시오. 겸사겸사 그 배 타신 김에 우리 쭉 카리브 해랑 칸쿤 멕시코 해안 한번 돌고 올까요? 해서 생긴 것이 크루즈 산업이다. 아, 인기였겠네요. 인기였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예시하신 금주령 벅지 시걸하고 오늘의 주제인 라스베이거스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금주령 때문에 이제 밀주를 팔아가지고 엄청 부를 축적한 두 명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알카포네와 네. 벅시 시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벅시 시걸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밀주를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그 부를 축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서부로 진출을 해요. 서부로 진출해서 LA에다가도 살인 청부 이 마피아를 또 지부를 만들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물론 비행기도 있었지만 비행기보다는 자동차 또는 기차로 서부 동부를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루하고 귀찮은 거예요. 근데 가다가 저기 어떤 도시가 있었는데 그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동자들이 뭔가 먹고 마시고 아주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게 이제 보인 거죠. 저기가 어디냐고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인데 저희가 지금 방금 건설했던 후버댐을 공사했던 노동자들이 눌러 앉아서 만들어진 도시다. 그래? 가보자. 했더니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노동자들 숙소니까. 노동자 숙소. 예. 여기다가 마침 그때 또 네바다주에서 뭘 했냐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첫 번째로 유일하게 도박을 합법화시켰어요. 네바다주가. 그 네바다주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못 사는 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막이니까 땅밖에 없으니까. 예. 그 네바다주에서는 아니 연방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밖에 없다. 기껏 해봤자 후보댐 하나 있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각자 도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박, 갬블링을 합법화하겠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서 짠 처리형이 크로스가 된 거죠. 벅시 시가. 네바다주는 도박이 합법. 저기 눈에 보이는 건 다 시장 마케팅. 합쳐볼까 해서 여기다가 첫 이 도박장을 만드는데 네. 자기 파멸의 또 씨앗이 하나 그때 등장을 해요. 뭐가요? 버지니아 힐이라고 당시 최고의 이제 미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약간 그 애인 아닌 애인이었거든요. 정말 사랑했다고 해요. 두 사람. 벅시가 버지니아 힐을. 버지니아를. 예. 그 두 사람의 그런 애정을 그린 영화가 1991년도에 나왔던 그 벅시라는 영화였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버지니아 힐의 별명이 플라멩고였거든요. 다리가 굉장히 길었대요. 플라멩고 그 새처럼. 예. 내가 자기를 위해 가지고 첫 번째 만드는 카지노는 당신 이름으로 짓겠어. 진짜? 진짜지. 해서 첫 번째 카지노를 딱 연 다음에 이 카지노 이름은 버지니아 힐의 별명 플라멩고로 하겠다. 플라멩고라고 이름을 지어버려요. 아, 카지노 이름을 카지노 이름을. 본명으로 해주는 줄 알았더니 또 별명으로 지었군요. 버지니아 힐? 보단 플라멩고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예. 네. 그런데 이 뭐라고 할까 이 사랑에 눈이 멀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나 봐요. 저는 뭐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 그
경험이 없다고요? 플라멩고가 웃겠습니다. 예.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카지노를 완공시켜가지고 버지니아 힐한테 예, 예. 봐라, 난 이렇게 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마피아 측에서 돈을 냈거든요. 네. 마피아가 뭐라고 했냐면 너 서두르지 말라고 스텝 바이 스텝 다 준비된 다음에 완공하고 문 열라고 카지노를. 예. 근데 벅시 시가는 빨리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결과물을. 벅시 시갈이 마피아 보스가 아니었어요 그때? 더 높은 마피아가 있었죠. 아 예. 그래가지고 원래 이 개장일보다 5개월 먼저 문을 열어버려요.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날에. 아 라스베가스도 겨울엔 비가 좀 오거든요. 예. 비가 오고 가보니까 뭐 아직 공사 여기서 망치질 땅땅땅땅땅 하고 있고 건축 자재들 널려 있는 가운데서 누가 그 게임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쫄딱 이 오프닝 행사가 망해버려요. 오픈은 했는데도. 네. 그리고 초기에는 굉장히 그 안 좋은 소문이 퍼져가지고 가니까 뭐 사방천지 모시고 이거 뭐 가면 안 될 것 같대. 전구 깨져 있고. 지난 시간 말.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약간 흥에 실패를 해버려요. 게다가 또 이 버지니아 힐이 오빠 나는 이 미국에 살기 싫고 오스트리아 가고 싶어. 그래? 그럼 내가 돈 좀 챙겨줄게 해서 200만 불의 마피아 자금을 약간 횡령을 해서 줘버려요. 아 플라멩고한테. 플라멩고한테. 플라멩고는 오스트리아로 튀어버리고. 이 사실이 마피아 보스도 귀에 들어갔네. 쟤 내 돈 가지고 카지노 열었는데 일단 망쳤지. 또 내 돈 뭐 어떻게 200만 불 뭐 지금 횡령. 그래가지고 벅시 시갈 자체도 이 살인 청부업자였지만 다른 살인 청부업자에 의해서 로스앤젤레스 베벌리 힐스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저격 사망을 당합니다. 아, 제스 이걸 없애라 그랬군요. 그렇죠. 야, 플라멩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플라멩고는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쭉 살았다는 설도 있고 뭐 이건 있는 얘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작한 게 도박의 도시의 첫 그 카지노였던 플라멩고부터 그 하나하나. 플라멩고가 이제 털을 잡고 이제 그 스타팅 포인트가 됐는데 예. 지금의 이 라스베가스를 만든 거는 하워드 휴즈라고 항공 재벌이지 않습니까? 예. 하워드 휴즈가 대규모 돈을 투자해서 오늘의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는데 라스베가스가 미 전국에서 이상하게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소매치기도 없어요. 다들 일자리가 있으셔서 그런가 아니면 바쁘셔서 그런가? 왜냐하면 예. 뉴욕은 NYPD가 치안을 담당하고 예. LA는 시경이 또 담당하고 예. 한데 라스베가스는 물론 라스베가스 폴리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안을 통치는 안 합니다. 그럼 누가 해요? 마피아가요. 아, 마피아가 무서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내가 저 썬킴이 예. 플라멩고랑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예. 어떤 애가 들어가서 여기 소매치기를 했어요. 내 카지노에서 예.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예. 썬킴 카지노 가니까 소매치기가 있더라. 그럼 주인인 제 마피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일로 와 보라고. 아, 소문 내지 말라고? 아 그래서 마피아가 너 여기서 범죄가 율이 높다는 소문을 내면은 그 너희들 강도 소매치기 너희들한테 책임 물을 거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아. 경찰보다 마피아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알겠어요. 지금도 라스베가스에서는 길거리에 혹시라도 약주 한 잔 드시고 지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쓰러져 주무셔도 예. 일어나도 지갑이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마피아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민간 조직의 효율성. 아 또 그런 식으로 또 풀어나가시는. 그렇죠. 네. 자기의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아, 예. 치안마저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도박의 도시. 도박의 도시가 됐다. 예.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예. 마카오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라스베가스가 넘버원의 도박 도시로 알고 계시는데 네. 2000년도 후반에 마카오한테 추월당했어요. 그럼 마카오는 왜 도박의 도시가 됐을까? 예. 아유, 정말 가슴 아픈 또 역사가 있습니다. 아, 라스베이거스와는 달리. 네. 아, 플라멩고 또 나옵니까? 거기는 뭐 황새가 나와야 되나? 알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역사와 또 시걸과 플라멩고의 사랑 이야기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음습한 이야기도 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역시 사람 사는 곳이라서 항상
이렇게 원칙대로 돌아가지만은 않는다는 걸 또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저는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제 관련 서적들을 보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읽어보기에는 또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책들이 꽤 있죠. 그런 책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체크리스트. 오늘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금 얘기군요,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금 내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예. 물론 몇몇 세금에는 조세 저항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냥 내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 낼 수는 없으니. 네, 예. 안 낼 수 없어서 그 출근- 말이 정답인 것 같긴 합니다. 출근 같은 것 같아요. 출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가기는 가는데 네. 참 실은 그건 어쩔 수 없고. 안 가면 어떡하나? 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약간 세금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과연 이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미래에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것도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좀 들어있는 책입니다. 아, 세금 전반에 대한 세금의 역사가 아니라 세금 전반에 대한 네, 이런저런 고민이군요. 네, 아, 그러니까 출근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죠. 출근이라는 게 본질이 뭐냐? 예. 근데 역사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런 세금도 있었고 저런 세금도 있었고. 네. 읽으시다 보니까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좀 있을 텐데 좀 전해주세요.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세금하고 전쟁하고 연관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비 마련을 위해서 결국엔 세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대의 어떤 세금 체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전쟁 비용.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금 제도는 소득세고 이 소득세가 결국에는 이 현대 사회의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방법, 원천징수. 이게 결국에는 소득세의 안착을 가장 도운 제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원천징수. 네네. 이게 없었으면 소득세가 불가능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살짝 나옵니다. 이 얘기는 좀 궁금한데 좀 이따 해주실 겁니까? 네네, 해드릴 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읽다 보면 야 듣도 보도 못한 세금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언론에서 많이 다룬 게 이제 새로운 세금 만들고 그러면 창문세, 중세 창문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창문 개수에 따라서 세금 매겼다는 그 이야기. 네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야 이런 세금도 있었어 싶은 세금 얘기들이 좀 나와서 그것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네. 인류가 세금이라고 하는 걸 제일 처음 내기 시작한 게 어떤 걸 계기로 삼아요, 보통? 이 책에서는 이제 세금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11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기가 번 벌이의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준 헌금. 헌금이 사실상 세금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게 결국에는 뭐 소득세로 이어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오늘날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복지,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교회에다 내고 있었고 그게 이제 11조라는 명목으로 걷어들여졌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중세 시대를 예로 들면 최상위에 이제 왕이 있고 왕은 신에게 통치권을 물려받았다라고 보고 우리가 부의 근원인 토지를 왕이 다 소유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이제 토지의 4분의 1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교회와 귀족에게 나눠주죠. 그러면 이 귀족들은 다시 그 밑에 기사와 병사 등을 데리고 있고 농노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그걸로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아왔는데 내가 준 땅이니 공물로 세금을 내라. 네. 이게 결국엔 봉건제도의 핵심이었고 여기에는 11조가 결국에는 근간이 돼 있었다. 그래서 세금의 출발을 11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으로 내던 게 이제 화폐로 대치가 되고 국가 통치의 근간인 토지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11조라는 그렇습니다. 중세에 보면 그 성경에 11조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교회법에서 아예 11조를 교회법에 기록한 게 중세 시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내라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내긴 내더라도 내가 이거 왜 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네. 그냥 성경에 있으면 그 당시만 해도 참 설득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봉건제도 밑에 대부분의 세금은 다 농노들이 냈기 때문에요. 농노는 결국에는 노동을 바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작하고 있는 농지에서 또 수확물의 10분의 1을
다시 또 11조로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던 구조였던 거죠. 그게 유래였다. 앞에서 잠깐 창문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창문세라는 게 그게 그 유리창 개수를 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세금하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하면 과표하고 네. 보통 부자가 세금 내는 게 맞는데 창문 많으면 부자였어요?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카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그 소득을 바라볼 수 있는 파악하는. 근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둘 때 여러 가지 충돌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사유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사적인 그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것들을 뭐 문에 집으로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떠들어 보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걷는 게 효율적일까를 생각한 게 이제 창문세였다는 거죠. 중세 시대에. 그래서 집이 크고 창문 개수가 많다면 이건 분명히 부자일 거야라고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창문세를 매겼다는 건데 결국엔 사실상 이거는 햇빛과 공기의 세금을 물린 것이다라는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햇빛과 공기를 집안에 들이기 위해선 창문을 냈어야 했고 그러려면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창문세가 아니라 햇빛과 공기의 세금을 물린 거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예. 실제로 1969년도에 이제 창문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 모든 주택에 2실링씩 일단 세금을 부여를 하고 창문이 10개에서 20개면 추가로 4실링, 21개 이상이면 추가로 8실링을 부과했다라고 하거든요. 개수 곱하기 얼마가 아니라 네. 10개 미만은 2실링, 20개 미만은 4실링, 20개 넘으면 8실링 이렇게 그냥 고정된 세금을 걷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 올라갔고요. 그거야 뭐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시대 유럽의 건물에 가보면 창문 모양만 있고 창문이 없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엔 세금 내기 싫어서 창문을 없애는 상황이 생겼고 창문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의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햇빛을 못 받고 이런 그렇겠네요. 문제가. 환기도 잘 안 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제도가 바뀐 게 창문의 폭으로 그러면 세금을 매기겠다. 창문을 없애기 시작하니까 한 개만 크게 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도를 바꿔서 창문세를 창문의 폭으로 매기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서 되게 특이하게 보였던 게 프랑스에서 악명 높았던 가벨이라는 세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소금세인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전비 마련을 위해서 소금세라는 걸 걷기 시작했는데 네. 소금 가격의 10배를 세금으로 내는 거고요. 1년에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될 소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당. 필요하니까 사긴 샀을 텐데 네. 소금을 반드시 사야 한다. 네. 한 사람당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1kg을 사야 된다라고 정해지면 소금을 무조건 나라에서 전매로 팔았나요? 거의 그런 셈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샀어야 되고 거기에는 10배의 세금이 붙어 있었고요. 원래 소금 가격보다는.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사서 그러면 남을 주는 것도 안 되고요. 내가 올해는 소금 조금 먹고 세금 덜 내고 내년에 이거 쓸 거야라고 해서 다음에는 안 사고 이것도 안 됩니다. 자동차 휘발유에 붙는 세금하고 원리가 똑같네요. 사서 기름 나온 다음에 그걸 남주기도 어렵고 네. 다시 꺼내서 줘야 되니까. 근데 아껴 쓰면 아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는 의무 수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고 1인당은 다음에 또 나왔죠. 사야 되고 그런 뭐 가벨이라는 세금도 있었고요. 네. 뭐 설탕세, 인두세, 인지세, 뭐 난로세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정말 프랑스에서 세금을 많이 매길 때는 포도주에 5가지 세금이 물려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주세, 교육세, 특별소비세, 뭐 환경세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네. 가지에 포도가 달려 있으면 거기에 일단 먼저 세금을 물리고요. 포도세 내세요. 네. 수확하면 수확한 포도에 물리고요. 하비스트 텍스 뭐 이거 또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숙성시키고 있으면 숙성하는 포도주에 또 세금을 물리고요. 이건 발효세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수송하면 수송한다고 또 매기고요. 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매하면 판매하는 포도주에 매겨서 5가지 세금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면 취득세,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뭐 지금도 자꾸 부동산으로 연결시키시는. 지금도 뭐 그럴 거예요. 세금을 뭐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니까. 네. 전쟁과 세금은 어떤 또 관계가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선 전쟁 비용이 필요했을 테니까 이 전쟁 비용을 세금으로 조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는 일부는 세금으로 조달하고 부족한 건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부에서 빌려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비를 마련을 했던 거고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소득세라는 게 생기면서 결국엔 세금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여기서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부족해지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로마 시대 얘기 화폐와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화폐 발행은 늘려야 되고 이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금화 은화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금과 은의 함량을 줄인 화폐를 발행하면서 인플레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국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결국에는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폭동으로 변질되면서 국가 체계가 무너지거나 아예 시대가 변하는 현상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영국, 프랑스가 결국 시민운동이 이어진 게 이 과도한 세금 때문이었다. 이게 결국에는 봉건사회 붕괴를 이끌었다라는 거니까 세금하고 사회체계의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영국이 1, 2차 세계대전 때 외부에서 빌려온 채무를 2015년에야 다 갚았다고 합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파운드에 대한 위상 자체가 흔들렸고 네. 결국 이 파운드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는 그게 결국엔 전비 마련을 위한 세금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 세계 최강 미국을 탄생시킨 것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더해서 무거운 세금을 피해서 도망간 영국 사람들 그리고 잉글랜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게 세금이라는 건 그냥 걷으면 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네. 조세 저항과 불만이 있기는 있으나 대개는 소수에게만 집중되니까 몰라 그냥 입 다물고 내세요 하면 이제 네. 내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걷어서 쓰면 아주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날래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야, 설마 그게 되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요즘도 뭐 최근 보면 이민 컨설팅 요즘 네. 우리나라도 늘고 있고 맞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대니까 여기저기 옮기는 게 좀 더 자유로워지고 있겠죠.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의 세금의 그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을 만든 게 결국에는 무거운 세금을 피해서 도망간 영국 사람들, 그다음에 네. 뭐 잉글랜드 사람들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세금을 많이 걷었던 영국에서 정말 버티고 하다가 못 버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잉글랜드에는 그 당시에 곡물세라는 게 있었는데 감자마른병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이제 그 병이 생기면서 감자에 대한 수확이 줄고 아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람들이 아사하는 사람이 더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싼 감자를 들여왔지만 관세를 부과하니까 비싸서 못 사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이걸 피해서 잉글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간 얘기가 가기도 나오거든요. 하고. 근데 이제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 요즘 노마드족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디지털 경제권 안에서 어디서 살아도 예, 괜찮은. 어디서 살아도 괜찮고 어디서 일해도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매길 거야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네.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한국에 여행 왔다가 미국의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일은 중국에 가서 했고 나중에 브라질 가서 돈은 받았다. 그러면 이 소득세를 도대체 어느 나라가 매길 거야? 기준이 없어서 딱히 그렇죠. 안 내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예. 그런 것처럼 뭐 극단적인 예로 과거에는 미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갔지만 앞으로 미래의 세대에는 세금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랬을 때 국가에서의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법은 아마 1년에 며칠 이상 거주하면 내국인, 네. 그 이하로 거주하면 외국인.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130 며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그래서 그거로 기준을 삼고 세금을 거기다 내고 오세요 또는 여기 와서 내세요 하는 경우는 있을 텐데. 그렇지만 제가 노마드족처럼 다른 나라에 뭐 몇 달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디서도 내지 않아도 될 네. 수 있겠네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세금을 내라고 한들 음. 저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다음에 내겠습니다. 그러면 못 걷는 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 안 들어오면 되고 네. 누가 아쉬운지 봅시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거 참.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근간을 만든 게 최근에는 현대사회는 소득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처음에 소득세를 영국에서 도입했을 때 영국에서 소득세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 징수 문제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셨잖아요. 돈 내세요 하면 벌었다는 증거를 대라도 그렇고 네. 뭐 증거를 대도 좀 기다리라 그럴 거고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운 것처럼 세금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아이디어가 예. 그 다음 해에 원천징수라는 아이디어를 드디어 꺼내게 되죠. 그러니까 굳이 국가에서
증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 기업이든지 뭐 공무원이든지 미리 걷어서 국가에 내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조세정을 줄여버린 것이죠. 구체적으로 원천징수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 네. 원래는 소득세라는 건 내가 번 월급의 몇 프로를 내세요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예. 내야 되는 건데 예. 이 징수의 의무를 기업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얘한테 소득을 얼마 줬으니까 여기에서 미리 세금을 이만큼 떼서 국가에 내고 월급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징수 대행을 기업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시행하면서 소득세라는 게 굉장히 국가의 잘 재정을 거쳤겠네요. 네,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영국이 이걸 보여주니까 네. 다른 나라들이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프랑스도 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 국가들이 다 도입하게 됐고 징수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결국엔 정부의 재정, 정부의 힘이 강해지면서 네.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의 힘이 더 강해지고 음, 복지 지출이 늘어났고 지금처럼은 현대사회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금이 잘 거치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미래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러니까 노마드족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하고요. 로보트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이제 노동자들이 줄면 소득세가 줄 거에 대한 고민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징수의 문제, 특히 그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네. 이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노마드족이 늘게 되면 더욱더 정부의 재정은 줄어들 가능성이 미래에 있다. 그럴 것 여기에 같아요. 대해서 우리의 예.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한. 네. 그다음에 노마드족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걷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생길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마드족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미 네. 다국적 기업,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본사가 어디에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장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 노마드 기업이죠,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내게 하지라는 고민을 우리가 했던 이유가 보니까 세금 제일 안 내도 되는 곳에다가 나는 여기 국민이요, 여기 네. 회사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미 내고 거기서 있었다는 출발이 거잖아요. 돼 있는 거고요.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조세피 지역에 가거나 네. 아니면 디지털 재화를 거래하면서 적당한 기준이 없어서 하는 문제. 이게 이제는 개인까지 확산되는 게 노마드족의 확산일 그러게요.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기업들도 그렇고 또 이제 기업들도 주주들이 있으니까 네. 합법적인 절세를 안 하는 건 또 배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걸 좀 말릴 수도 없고.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세금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찾아뵙고 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